더위 속에서도 건강을 잃지 않는 8월 보내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 역사상 대통령이 머그샷을 찍은 것은 처음 있는 일로 현대 정치를 정의하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어제 머그샷을 찍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은 그 머그샷으로 정치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머그샷을 X, 구 트위터에 올리면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머그샷 찍고 항복했다고 트럼프에게 정치적 타격이라고 생각하면 실수라는 게 일반적인 진단입니다. 그가 정치 박해를 받는다는 지지자들의 믿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연준 의장은 오늘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구름 낀 하늘 아래의 별을 따라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말을 이자율을 더 올릴 수도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입니다. 하와이주 마우이 카운티가 산불과 관련해 유틸리티 회사를 고소했습니다. 실종자는 약 400명으로 줄어들었고 실종자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주에도 폭염은 여러 대륙에서 역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남미, 미국, 아시아, 유럽 등 동시다발적인 기록적 폭염은 인간의 기여 없이 불가능하다는 게 과학자들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공화당 대선 후보들이 기후변화를 부정하거나 외면하고 있어서 젊은 유권자들의 뜻과는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미국에서 우크라이나 병사에게 F-16 전투기 훈련을 시킵니다. 러시아 용병대장 프리고진 비행기 추락사의 배후에 푸틴 대통령이 있다고 미국이 밝히자 러시아가 거짓말이야 이렇게 외칩니다. 푸틴은 애매모호한 조의를 표했고 많은 러시아인들은 프리고진의 죽음에 꽃을 바치면서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인공지능의 다음 목표는 봉급 협상이고 이미 적용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어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저녁 4시 35분부터 시작해서 한 20분이 채 걸리지 않더군요. 50분 조금 넘어서 부킹이라고 하죠. 감옥에 가서 감옥이 되었건 법원이 되었건 그 주 카운티의 룰에 따라서 피고가 여러 가지 서류 절차를 하는 그 부킹을 끝냈습니다. 부킹에 지문 채취가 있었고 머그샷을 찍었습니다. 머그샷이라는 게 시대를 정의합니다.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뉴스가 지금부터 끝날 때까지 있지만 물론 중간중간 모든 뉴스들이 여러분들께서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 이미 알고 계시는 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서 더 깊게 다져가면서 그런 뜻으로 준비를 하는데 오늘은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이 머그샷의 시대적인 그 정의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미국에는 이 머그샷이 어떤 방향으로 이제 펼쳐나가질까 이 한 가지를 좀 아셨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경찰 사진이죠. 경찰 사진인데 사진이라는 것이 발명이 되고 나서 이제 조금 뒤부터 이 머그샷이 시작이 됐는데 처음에 목표는 당연히 이제 피해자에게 지금 이 경우는 피의자잖아요. 머그샷을 찍는 사람이 용의자 피의자인데 피해자에게 그 예전에 1800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 사람 맞습니까? 하고 확인하기 위한 과정으로 찍었고 지금이야 이제 그 범죄인들 기록도 하고 여러 가지 경찰의 그 관리상 필요한 게 머그샷입니다. 공공 기록이기도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1840년대에 시작이 됐는데 88년도까지는 크게 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872년도에 미국의 18대 대통령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터벅터벅 마차를 타고 갔죠. 이 사람이 장군 출신이잖아요. 말 속도 내고 타는 것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경찰에서 봐줬는데 또다시 터벅터벅 대통령인 줄도 알아봤고요. 18대 대통령이 속도 위반인 겁니다. 그때는 포드의 자동차가 시중에 나오기 전이었으니까 대통령이 찬 마차가 그래서 경찰이 티켓을 끊었잖아요.
해서 그 그랜트 대통령이 이런저런 변명을 하면서 내 말이 뭐 순종이기 때문에 말을 듣는다, 듣지 않는다 하다가 경찰서에 갔습니다. 갔는데 당시에는 머그샷을 못 찍었죠. 이게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10년 뒤부터 1880년대 훨씬 후반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리하여 경찰에 체포되긴 했지만 머그샷을 찍지 않은 18대 대통령 이후에 쭉 한 번도 이런 일이 없다가 45대 대통령이 어제 머그샷을 찍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다시 트위터, 옛날 트위터 X에 돌아온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랑스럽게 그 머그샷을 올렸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그렇게 찍었겠죠. 의도하고. 아무튼 이리하여 45대 대통령이 머그샷을 찍었습니다. 제가 시대정신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요. 인사 좀 드려야 되겠네요. 라스베가스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많이 들어주신다면서요. 저희도 늘 라스베가스, 네바다주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방송을 합니다. 벅시 시걸이라는 주이시 그 맙스터죠. 조직 폭력배. 1928년도에 머그샷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 사람이 젊어서요. 중졸모 쓰고 굉장히 포로제닉한 사람이죠. 그렇게 머그샷을 찍었습니다. 금주령 때도 무슨 회사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를 했고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라스베가스 스트립 있죠? 이 라스베가스 스트립을 바로 조직폭력배가 만들었습니다. 벅시 시걸이. 벅시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게 이제 제일 처음에 그 뒤에 뭐 알카포네도 하고 했지만 그리고 나서 그 거의 50년 뒤인 1976년도에 아주 우아한 차림의 락스타 데이빗 보위가 마약 소지 혐의로 머그샷을 찍었죠. 그때는 옷은 아주 우아하게 입었지만 그 사람의 눈빛은 다 풀려 있었습니다. 죽은 눈빛이었습니다. 이게 또 시대 정신을 얘기하죠. 1920년대 금주령이 있었던 그때와 70년대 팝 문화를 얘기를 합니다. 제니스 조플린도 너무 말을 함부로 하고 외설적인 말 등등으로 체포가 돼서 머그샷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대중문화의 아주 스타인 제인 폰다 같은 사람은 시위하다가 머그샷을 찍었고 시위할 때 뭐 마약을 갖고 있었어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건 비타민이었고요. 시위했기 때문에 체포된 겁니다. 프랭크 시나트라 같은 그 매력적인 가수는 여성을 침대로 유혹했다는 그런 일로 머그샷을 찍었고 그리고는 좀 더 노블한 숭고한 로자 박스 여사,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이런 사람들도 머그샷을 찍었습니다. 어제 아버지가 머그샷을 찍기 조금 전에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큰아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정말 아이러니한 미국 정치 역사상 아이러니한 그런 아이코닉한 사진이다. 아버지의 머그샷은 하고 나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본인의 비행기를 타러 가기 전에 검은색 그 SUV에 올라타기 전에 한 20분 동안 그 경험 같은 것은 뭐 끔찍했다고 얘기를 했고 미국 역사를 위해서 슬픈 일이다. 아무런 죄가 없는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머그샷을 찍게 하다니 뭐 등등 이건 뭐 2024년도에 내가 대통령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정치 개입이야.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이제 비행기에 올라타고 그 이후에 머그샷을 이 풀튼 카운티 셰리프가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모습, 카메라를 아주 노려보는 그 모습이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모습을 다 연출할 수 있었을진데 지금까지는 이제 머그샷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머그샷은 도널드 제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머그샷이 되겠죠. 지난번에는 3번 기소가 됐어도 지난 5개월 사이에 4번째잖아요. 그래서 3번 기소가 됐어도 머그샷은 찍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빠져나갈 수 있었는데 풀튼 카운티라는 조지아주 법에 따라서도 그렇고 동등해야지 된다. 뭐 이런 것에 따라서 대통령이 머그샷을 찍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카메라 노려봄이 얼마나 무섭던지 그러면 시대정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조직 폭력배도 아니고 라스베가스 스트립을 개발한 팝스타도 아니고 무슨 민권 운동가도 아니고 이 머그샷을 어떻게 볼 것인가. 분명히 보는 사람에 따라서 야
트럼프 전 대통령 위대해. 나를 위해서 용감하게 썩은 물을 워싱턴에서 빼려고 싸우다가 저렇게 그냥 마녀 사냥으로 잡혀서 머그샷을 찍는 거잖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그러나 반대로 정말 미국 창피하다. 대통령이 어떻게 하면 저렇게 머그샷까지 찍을 수 있는 시대가 됐는가. 보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머그샷은 미국의 분열된 그런 그 정치의 어떠한 한 점이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을 좀 전해드리자면은 머그샷을 찍어본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고, 편안한 느낌은 아닙니다. 특히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을 때 머그샷을 찍는 건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조지아주는 셰리프가 누구나 다 법 아래 동등해야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오늘 CNN 방송과 인터뷰할 때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 이미지가 굉장히 무섭거든요. 무섭게 노려보는, 막 화나고 온갖 강함이라는 강함은 다 담은 것과 같은 얼굴 표정입니다. 신중하게 연출된 것 같다고 평을 했습니다. 검찰과 판사를 위협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 근데 이건 존 볼튼이 너무 깊이 나간 것 아닌가 뭐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웃을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니야. 봐라. 내가 어떻게 되나 무죄가 될 거야 하고 웃을 수도 있고, 또 좀 카인드하게 보일 수도 있었는데 구태여 하면서 존 볼튼의 개인 생각입니다. 이건 조직 폭력배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 존 볼튼은 그 의도에 조지아주에서 기소된 여러 가지 가운데서 리코라는 반마피아법, 제일 처음에 가장 유명해졌던 벅시 시걸이 결국은 조직폭력배 마피아 보스였잖아요. 그걸 연관시키기 위해서 이 존 볼튼은 그렇게 조직폭력배처럼 보였다라고 표현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본인이 이 트위터 X, 무서워. 지금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저를 노려보는 눈빛이 이때는 정말 무섭게 노려본다는 말이 딱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전 트위터 지금 안 하다가 올렸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동안 계속 지켜봤겠죠. 내가 선거를 하는데 구 트위터 X라고 지금부터는 부르겠습니다. X 활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 안 될까를 계산하다가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한 것이겠죠. 다른 여러 가지 조금의 제약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 처음에 첫 스타트를 아주 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글쎄요, 수천만 명, 7천만 명 이상이었는데 얼마나 제가 체크해보지 않은 시간에 더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머그샷을 올렸습니다. 바네사 프리드먼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를 평가하는 뉴욕타임스의 바네사 프리드먼이 표현을 하는데, 규범을 깨트린 대통령과 대통령 취임 당시에 재직 당시에 굉장히 많은 규범을 깨트린 그런 대통령, 그리고 소셜미디어에 집착하는 시대에 최고의 기념물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머그샷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시에 법 아래 누구나 공평했다. 18대 대통령이 머그샷은 그 당시에 장치가 없어서 찍지 못했지만 경찰서에는 간 것,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가장 유명하고 노토리어스하고 냉혹한 이런 사진이 될 것이고, 넘버 2313827입니다. 머그샷에는 넘버가 보이지 않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경찰 기록, 경찰들은 이렇게 부릅니다. 6피트 3인치 키에 몸무게 215파운드네요. 지금 머리칼은 브라운이거나 스트로베리, 파란색 눈동자. 인정신문은 2주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는 파니 윌리스는 우린 다 준비됐다. 빨리 하면 좋겠어. 10월 23일부터 모든 사람, 더군다나 이것은 그 마피아법 위반, 거기에 대해서 리코로 했기 때문에 같이 재판장에 설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머그샷을 넘어서 텔레비전으로 보는 느낌은 사람들이 어떨지 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으로 다른 주모자니까 같이 머그샷 안 찍어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쳐봤던 마크 메도우스 전 비서실장도 어제 머그샷 찍었습니다. 그제는 이제 루디 줄리아니, 본인이 마피아들을 막 잡았던 그 사람도 머피아가 아니라 머그샷을 찍었고요. 그래서 이 재판은 같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다른 피고가 동시에 받을 수도 있는데,
뭐 풀튼 카운티의 검사는 우리는 다 준비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 변호사 가운데 한 사람이 용감하게 도박을 했습니다. 오케이. 난 스피디한 재판을 원한다 하면서 10월 23일에 재판받기를 원해서 그 사람 그 케네스 최세 브로만 이 사람 한 사람만 이제 10월 23일에 재판을 받기로 됐고 그리고 뭐 인정신문은 할 테고 당연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죄를 주장할 것이고요. 13개 모든 혐의에 대해서 그 뒤에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죠. 그러면 지금 기밀 문서, 의사당 폭동 사건 또 스토미 데니엘스에게 어떠한 그 허쉬머니 준 것이 다 1월 달부터 3월 달, 5월 달 잡혀 있잖아요. 이 케이스가 거기에 또 하나 스케줄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럼 이게 정치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수백 년 만에 대통령이 머그샷을 찍고 감옥에 가서 항복하고 체포되고 20만 달러 보석금 내고 풀려났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타격일까? 라고 생각하면 실수죠.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 후보로서 굉장히 나는 박해받고 있는 사람이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그것을 본인의 지금 캠페인의 중심 팀으로 이미 잡아놨습니다. 이 기소된 것을 머그샷을 이미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머그샷으로요 티셔츠도 팔고 또 이런 뭐 머그도 팔고요. 또 뭐 그 스티커, 범퍼 스티커 같은 것도 팔고 음료수 쿨러도 팔고 많은 것을 몇 시간 만에 바로 준비한 겁니다. 저렇게 해서 나는 물건을 팔겠다 하는 것을 해서 선거 간섭, 선거 개입 이렇게 썼고요. X 트위터에 절대 항복하지 마세요.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팀을 두는 이슈가 아니에요. 그래서 며칠 전에 공화당 그 예비선거 후보들의 첫 번째 토론회에서 팍스의 2명 사회자가 왜 트럼프 얘기를 1시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건 이슈를 좀 얘기해보자 하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1시간이 지나서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로 확정이 된다 할지라도 그를 후보로 지지하겠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하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이슈가 없습니다. 내가 박해받고 이 정권은 뒤집어야지 된다 하는 것이 2024년도 선거 이슈의 핵심이고 또 하나 있네요. 본인이 딸과 사위를 백악관에 데리고 들어가서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등등에서 뭐 엄청나게 쿠바 등등에서 돈을 벌고 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하지 않으면서 바이든 현 대통령의 아들이 뭐 한 달에 몇만 달러 경험 없이 컨설팅해서 받았다. 이런 것으로 범죄 가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범죄 가족 바이든 패밀리라고 얘기하는 이 두 가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의 핵심에 있는 그 중심이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거의 올소 하면서 지금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돈을 보내고 머그샷이 찍혀있는 이거 재밌네 좋네 하면서 셔츠를 사입고 머그잔을 사고 하니까 여기까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전략이 주요하게 들어맞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공동 후원입니다. 자, 잠시 뒤에는 우리 생활과 연관된 뉴스 전해드립니다. 최고를 이거 아니고요. 왜? 리처드 오프만 아닌가요? 제일 처음에?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텔레비전에서는 온통 트럼프 전 대통령이 머그샷 찍고 그걸로 이제 물건을 많이 팔고 있다는 것이 탑 뉴스입니다. 뉴스가 될 만하죠. 처음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일이니까요. 기후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극단적인 폭염 기록 이번 주에도 뭐 기록 깼고요. 북반구 가장 더운 여름 해수면도 마찬가지고 북반구만 그런가요? 지금 적도 인근 뭐 브라질이라든가 그 옆에 아래 볼리비아 같은 데도 엄청 덥다고 하거든요. 볼리비아 지금 겨울이에요. 겨울인데 최고 기온이 100도 넘어간답니다. 이거는 정말 이상 중에서도 보통 이상인 게 아니죠. 날씨가 치명적으로 예를 들어서 로스앤젤레스에서 100도 넘는다 하면 그렇지만 겨울에 100도가 넘는다 하면은
이건 또 문제가 조금 달라지잖아요. 그 사람의 리듬이 그쪽에 또 적응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해서 날씨가 치명적이라고 하는 것은 더군다나 낮에도 너무 숨쉬기 힘들 정도로 덥고 밤에도 안정되지 않고 이게 장기간 얼마 전에 그 텍사스를 그 출장 갔다 온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더워서 야, 캘리포니아가 아무리 이 주변이 더럽고 뭐 비싸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도 캘리포니아에 살아야지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그 정도로 미국의 여러 주에서 이번 주에도 115도에서 125도까지 시카고가 어제 120도였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시카고는 2001년 이후 2001년인지 2011년인지 이후 100도 넘은 게 처음이랍니다. 시카고 지금 기온이 대강 어느 정도가 되는지 짐작을 하시잖아요. 뉴올리언스도 마찬가지고요. 루이지아나주 최고 기록 수요일에 102도 사상 최고 기록이랍니다. 루이지아나주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올 여름에 더웠습니다. 그러면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어디 가나 요즘 다 마찬가지예요. 프랑스, 스페인, 뭐 스위스, 볼리비아 좀 전에 말씀드렸고 일본도 한국은 안 더웠습니까? 엄청 더웠죠. 뭐 물폭탄도 많이 있었고 2003년도에 유럽은 한 번 더웠었는데 그 이후에 그 기록 지금 다 깼습니다. 프랑스도 덥고요. 프랑스는 또 오래된 아파트가 많고 굉장히 작고 냉장고도 작고 하니까 힘들었겠네요. 스위스 제네바도 어제 뭐 102.7도 8월 달에 기록이라고 하거든요.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 하면은 삿포로가 97.3도. 여긴 또 섭씨로 말씀드려야죠. 36.3도. 홋카이도가 학교가 더워서 휴교한 게 역사상 처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홋카이도가 스키 타는 데잖아요. 그래서 뭐 동계 올림픽도 열렸었는데요. 70년대에 72년이네요. 그러니까는 이게 미국만 폭염이 아니고 뭐 유럽 뭐 다 남미, 볼리비아 마찬가지라는 얘기잖아요. 남아메리카는 지금 겨울철인데 남아메리카가 그쪽에서 오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잘 알고 계시잖아요. 5월부터 8월까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이렇게 달라요. 이 북쪽이냐 남쪽이냐에 따라서 미국 따라서 쭉 남쪽으로 가면 남미가 5월부터 8월 달까지 겨울이잖아요. 겨울의 온도가 이게 113도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42도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아시아 들어갔죠. 미국, 남미, 유럽 다 들어갔잖아요.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연구 결과 인간의 기여 없이 나쁜 기여죠. 이때는 막 화석연료 막 떼고 하는 이것 없이는 막 나무 막 뽑고 이렇게 되기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게 너무 갑자기 어느 순간에 확 온 것 같아요. 그동안 정말 살짝 막 이렇게 젖어오던 것이 확 터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와이 산불도 예상하지 못했었던 거잖아요. 하와이에서는 지금 마우이 카운티가 유틸리티 회사를 고소했습니다. 하와이안 일렉트릭 컴퍼니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비디오 나왔을 때 막 바람이 엄청 불 때 전선에서 뭔가 전선이 떨어지고 불꽃이 그 산에 딱 붙어서 불이 쫙 번졌다 하는 얘기잖아요. 그럴 때 바람이 그 정도로 불 때 전기 이런 것을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 여러 방법으로 해서 마우이 카운티가 이 회사를 고소를 한 겁니다. 파워라인 끄는 것에 실패를 했다는 거죠. 하와이안 일렉트릭 컴퍼니가. 그러니까 이제 일렉트릭 컴퍼니 같은 경우는 송전선, 이 송전과 관련된 모든 장비들 있잖아요. 전신주를 포함을 해서 그런 것을 아주 적절하게 유지하고 수리하고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전봇대가 여기 있으면 전봇대에서부터 저 나무까지의 거리, 이게 이제 바람이 불 때 어떻게까지 가는가, 불꽃이 튀는가 튀지 않는가, 이것도 사실은 예전에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급작스러운 변고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예측하기는 인간으로서 불가항력이었다. 재판에 들어가면 이런 얘기를 하와이안 일렉트릭 컴퍼니가 하겠죠. 그러나 또 마우이 카운티로서는 이 마우이의 그 라하이나라는 마을 전체가 날아가 버렸으니까 이런 소송을 하는 것이 뭐 순서인 것 같이 보이고요. 해서 그 소송할 때 보니까는요. 식물까지도 다 관리를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일렉트릭 그 컴퍼니는 전봇대 세워지는 그 주변 위험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야지 됐고 이런 것까지 예측했어야지 됐고 화재 뭐 강풍 위험 높을 때요. 해서
심각하고 치명적인 이런 손실, 사람이 115분 이상 숨지셨잖아요. 이런 걸 예방할 수 있었다 하는 거고, 회사는 지금 저희의 최대 목표는 상상할 수 없는 비극에서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 마우이 주민도 같은 이 회사 고소했다고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주식값이 18% 내려갔네요. 한 2주일 됐죠? 2주일 만에 18%, 65%까지 내려간 적도 있었잖아요. 제일 처음에 주민이 고소했다 하는 그런 때에. 그리고 지금 마우이 경찰이 실종자 명단을 공개를 했는데 388명. 연방 수사국이 지금 다 개입됐잖아요. 연방 수사국이 마우이 경찰국에 준 자료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실종자의 명단을 공개한다는 것은 그 가족이나 친지들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 있잖아요. 사실은 지금 연락은 되지 않지만 뭐 우리와 뭐 좀 언짢은 일로 집을 나갔으니까 조금 이따 연락을 하겠지, 이런 희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딱 실종자라는 명단을 받아보면 엄청난 고통이 있겠지만, 그렇지만 또 관계 당국으로서는 그 후속 조치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명단을 공개를 해서 만약에 이 이름이 있는 그런 가족들은 뭐 알아서 또 다른 그 후속 조치를 하시라, 이런 거 수사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은 알지만 해야지 되는 일이기 때문에 했다 하는 거고요. 지금 손상액이 55억 달러 손해액이 그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더 뭐 늘어날 수도 있고요. 연방 재해청이 이건 이제 대강 추산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미러클 집이라고 얼마 전에 말씀드린 지붕이 빨간 색깔, 주변은 다 탔는데 있는, 여기는 이 미러클 집의 주인이 뭔가 이 화재와 관련돼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그런 그 장소로 저희 집을, 미러클 그 하우스를 쓰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변화를 말씀드리자면 하와이도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번 여러 가지 사태 등등으로 인해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텔레비전에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얼굴이 보이는데 기후변화 이런 거 조금 토론할 때 보니까 피해보려고 했고, 많은 공화당 후보들이 그랬고, 니키 헤일리만 기후변화 인간이 만든, 그 진행자가 물어봤어요. 기후변화가 인간이 만들어진 이런 것도 기후변화에 영향을 준다고 믿으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이러니까는 니키 헤일리가 가장 확실하게 답을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니키 헤일리도 미국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인도나 중국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인도나 중국이 세계에서 미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구가 많습니다. 인구 넘버 1, 넘버 2 국가입니다. 그리고 산업도 미국보다 훨씬 조금 후진, 미국이 했었던 거, 미국이 이미 다 넘어온 것을 아직도 하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어떤 오염 배출량이 미국보다 국가 단위로는 중국과 인도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요, 1인당 이런 오염 배출률은 지금도 중국이나 인도보다 미국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미국도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니키 헤일리의 그 말도 완전히 용감한 말은 아니었다라는 거. 니키 헤일리가 그렇게 말했을 때 굉장히 박수를 많이 쳤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지금 인기 있는 떠오르는 공화당의 스타 라마스와미는 노노노노노노, 기후변화 그거 가짜야, 혹스야, 무슨 기후변화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NPR 방송이 자세히 보도를 했거든요. 공화당에도 젊은 세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젊은이들 가운데서 보수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고등학교에서도 그렇고 대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 젊은이들은 다른 것은 뭐 보수의 시각 간다고 할지라도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이 나이든 세대와는 영 딴판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공화당이 기후변화 이 이슈를 위에 올려주기를 원하죠. 그런데 공화당은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트럼프 전 대통령부터 아주 너무 오랜 동안 혹스야, 가짜야, 민주당이 그냥 해보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지금은 말을 조금 안 하죠. 뒤로 피하고. 이럴 때 만약에 선거가 굉장히 이렇게 초박빙이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초박빙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잖아요. 지금 바이든 대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보고 특히 격전지에서도 지금 초박빙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데 초박빙일 때는요. 어느 그룹의 이제 그 유권자들이 어느 정도만 나와도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공화당의 유권자들이 기후변화를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젊은 세대들이 많습니다. 나가서 이거 트럼프는 아니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문제는 달라지는 거죠. 본선거에서. 지금 이 점을 낙태와 더불어서 낙태는 또 여성이라는 그 마켓이 있잖아요. 유권자 마켓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할지 잘 모르겠고요. 이 라마스와미라는 비벡 라마스와미라는 38살의 인도계 둘 다 인도계네요. 니키 헤일리 엄마 아빠가 인도 파키스탄계 이 라마스와미는 전부 인도계이고 이 사람은 기후변화만 혹시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인데 굉장히 젊은 사람들과는 다른 이슈를 가지고 나와서 공화당에서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낙태는 본인이 주정부 차원에서 해야지 된다. 전국적인 차원은 아니고 그런데 그래서 주정부로서는 6주일 이상 되면 낙태는 금지해야지 된다. 이건 살인이야 살인. 38살 젊은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투표하는 나이는 오히려 올려야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25살로. 특별하게 나라에 너무 기여를 한 6개월 이상 군복무를 했다던가 아니면 무슨 응급구조원을 했다던가 이런 사람 아니면 25살로 올려야지 되고 미국 회사가 중국과 사업을 금지해야지 되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영토를 양보해야지 된다. 이게 라마스와미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인기예요. 공화당 사이에서는. 연방수사국은 폐지해야지 된다고 하고요. 9.11 막 국가가 개입했다는 음모론 막 퍼뜨리고 이러다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하니까 살짝 물러나기도 하고 굉장히 젊은 사람답지 않은 의견을 가지고 나와서 트럼프 전 대통령 빼고는 현재로서는 라마스와미의 인기도가 확확 올라가고 있는 공화당의 모습입니다. 잠시 뒤에 경제와 이자율과 연관된 그리고 추세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오늘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높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요. 그리고 이자율을 올릴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 올린다는 게 아니라 그 가능성에 관한 경고까지 함께 했습니다. 물론 요즘에 보면은 그 인플레이션이 좀 가라앉는다는 여러 가지 그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피크 때에 3분의 1 정도밖에 안 하잖아요. 9%대 대 3%.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방준비제도는 이 3%대의 인플레이션을 승리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물가 압력이 다시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피크에서 내려온 것 자체는 환영을 하지만 그래도 높거든요. 이게 이제 오늘 그 잭슨홀 이제 매년 있는 그 심포지움이죠. 와이오밍에서 중앙은행장하고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사흘 동안 주말에 이렇게 여러 가지 경제 얘기들 하고 하는 캔사스시의 연준이 주최하는 연례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미주리주 캔사스 연준이 주최라고 와이오밍의 잭슨홀 그 막 경치 좋은 데서 경제 전문가 재정 마켓 관련자들은 전부 쳐다보고 있는 그런 이제 그 회의 겸 휴식 겸 하는 곳에서 오늘 나온 얘기입니다. 재정 마켓은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조금 내려가고 하니까 9월 달에 연준 공개시장위원회에서 이자율 인상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오늘 연준 의장이 이거 우리가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적절할 때 다시 올릴 수도 있다고 말을 했거든요. 확신이 들 때까지 경제가 예상한 것만큼 쿨다운이 안 될 수도 있다는데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케어풀하게 그것을 워치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경제 성장이 예상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왜 코리아타운과 로스앤젤레스 이 전반적인 이 경제 지표가 이렇게 다른 것인가 그것이 알고 싶다예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경제 성장이 예상보다 강하고 그리고 소비자의 소비도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확 쿨다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연준 의장으로서는. 그래서 이 같은 성장이 계속 어떤 인플레이션이 또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어 하는 추세로 이어진다면 우리는 이자율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표현을 지금 우리는요. 구름이 낀 하늘 아래 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구름이 낀 하늘이니까 하늘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인플레이션 저 구름 위에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보려고 해도 구름이 꼈으니까 잘 안 보이고 별이 있기는 있는데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확신할 수 없다. 이 얘기를 연준 의장이 처음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런 뭐 지난해에도 이런 말을 한 것 같은데 목표를 이룰 때까지는 계속 가겠다. 이자율을 올려야지 되면 올릴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이자율 인상 여부도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오니까 지난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데이터별로 그 나올 때마다 그때마다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결정을 하겠다. 결정을 할 시점이 오면은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게 이제 재정 마켓에서는 오늘 제일 쳐다봤었던 얘기가 될 것 같고 인공지능의 다음 타겟은 봉급 협상이다. 봉급 협상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굉장히 감정적이고 심리적이고 압박감을 느끼고 이건 어떻게 보면 회사보다도 회사의 봉급 협상을 하는 그런 그 고용인이 더 심각하게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예 임금 협상 같은 거 회사 다닌 지 30년 넘어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알고 인공지능이 그걸 잘 아주 그 해주는 이게 지금 이미 시작이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2021년부터 한 회사도 있네요. 팩텀 AI라는 뭐 협상이라는 뜻이네요. 그대로네요. 팩텀 AI라는 회사가 인공지능을 넣어서 봉급 협상을 하는 그럼 뭐가 착착착착착 뭐 있잖아요. 수치로 거기에 이제 인간적인 터치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2021년부터 시작이 됐고 아이언클레드 이건 아이언이니까 막 철통 같은 변경할 수 없는 뭐 이런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세코이아라는 뭐 잘 알려진 회사죠. 엑셀 지원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인공지능에 딱 넣어서 협상 나는 개인도 이거 할 수 있답니다. 나는 얼마를 지금 이 우리 회사에 여기서 얼마를 더 달라고 해야지 돼? 회사도 우리 봉급 책정을 어떻게 해야지 돼? 하는 것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협상을 돈 갖고 협상을 즐기는 사람이 제가 악시오스의 보도를 보고 전해드리는데 거의 없다고 했는데 거의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협상 즐기는 사람도 있던데요. 뭐 보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사람도 협상을 즐기잖아요. 아무튼 봉급 협상을 즐기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공지능을 넣어서 봉급 협상을 하면은요, 매니저가 갖고 있는 편견을 없앤다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코드가 맞고 특별히 예쁜 사람이 있어요. 그 특별히 예쁜 사람이 하는 일은 다 예뻐 보이고 말도 다 옳은 것 같이 보이고 하잖아요. 인공지능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그걸 인공지능이 없애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남녀 차이가 있겠죠. 원래 남자들이 협상하는 것을 훨씬 즐기잖아요. 여자들은 그거 뭐 얼마를 올려봤자고 또 얼굴을 붉히고 뭐 이렇게 해야지 되나 하고 그냥 안 하고 말겠어 하고 봉급을 덜 받으면 마음이 편해. 그게 더 좋은 거야. 그것도 뭐 올려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여성들이 많은데 비해서 남성들은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돼? 이건 지는 거야 하면서 끝까지 하잖아요. 이런 것을 없앨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거 여성에게 조금 유리하네요. 그리고 양측의 협상이 가능하게 매듭질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 감정을 뺐으니까. 매니저가 편견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뺐으니까. 그리고도 또 뭐가 있냐면 이런 인공지능은 정말 똑똑한 컴퓨터는 24시간 일을 하기 때문에 그걸 계속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미국 교사협회도 제 마음에 드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네요. 보조 역할로 그런 것을 쓰는 게 맞다 하는데 얼마 전에 일주일 아직 안 됐습니까? 일주일 됐나요? 제가 USC의 홍영권 교수와 함께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잖아요. 또 저희 회사도 개입된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10월 7일부터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지금 다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을 처음에 누군가가 지금은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처음부터 관심을 가지고 간다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거기에 다가갈 수가 있죠. 뭐 전문가가 되는 일도 있고 아주 세련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어드밴스드 유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하잖아요. 거기서도 많은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인공지능이 여기까지 와서 홍 박사님이 해주신 얘기가 그거잖아요. 앞으로는 인간지능만 가지고는 못 살아간다. 인간지능에 인공지능이 합쳐져야지 모든 분야에서 뒤처지지 않을 수 있다. 도태되지 않을 수 있다. 이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자세한 내용은 뭐 한국일보의 인공지능 워크숍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인공지능 약자가 이제 AI라는 것은 전부 알고 계시죠? 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그리고 할 때 AND mind.com AI and mind.com으로 들어가시면 그 인공지능에 관한 많은 그 홍 박사님 뭐 워크숍 하는 것 아실 수 있고요. 그래서 뒤처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가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뭐 생긴 지 뭐 30년 조금 넘습니다. 91년도 구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독립을 했으니까 8월 24일이거든요. 독립기념일이. 그래서 그 날짜 시차로 보면은 그렇게 됐고 당연히 이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했는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게 감사한다고 했죠. 미국 대통령 당연히 독립을 축하합니다라고 했고요. 전쟁 지원을 해주니까 고맙다고 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 말은 참 미국이 도와줘서 고맙고 함께 자유 같은 것 그리고 독립 이런 것을 위해서 싸우는 것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세계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F-16 전투기에 대해서는 10월부터 훈련을 시작하는데요. 애리조나 투싼에서 주 방위군 기지에서 모리스 공군 방위군 기지에서 하는군요. 경험에 따라서 다르지만 우크라이나 그 군인들 가운데서 뭐 경험이 있다면 한 5개월 정도면은 F-16 조종하는 것은 배운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주 능숙해지려면은 이게 뭐 몇 년은 걸린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개인 차는 있겠죠. 그런데 구소련이 쓰고 있는 것보다 이제 훨씬 좋은 거다. 이게 우크라이나가 오랜 동안 달라고 요청을 해서 뭐 이렇게 주게 되는 거고 최근에 뭐 네덜란드,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이 덴마크가 뭐 그런 것들 우크라이나에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프리고진, 바그너 용병 대장의 죽음인데 미국에서는 이 사람 워낙에 most wanted people이었기 때문에 미국 그 트럼프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이 대선에서 서로 싸우고 있을 때 러시아에서 막 그런 인터넷 부대, 그 인터넷 팜을 만들어서 이제 그 힐러리에게 나쁜 그런 정보 같은 것을 많이 유포를 했죠. 그래서 그 FBI에서 이 프리고진을 most wanted people로 한 겁니다. 그 펄슨으로. 왜냐하면 이 사람이 용병 이런 것만 한 게 아니라 그런 일도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프리고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프리고진은 결국은 폭발로 인한 추락사인 것 같고 배후에 푸틴이 있는 것 같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푸틴이 거짓말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어제 이 사람은 아주 복잡한 운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실수도 했지만 필요한 일도 했다. 실수라는 것은 쿠데타 그 어떤 그 반란 기도로 한 것 그리고 뭐 필요한 일은 본인 돈 많이 벌어주고 아프리카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뭐 전쟁에서도 한 것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능이 있는 사업가고 어려운 운명의 소유자였다 했는데 사진 보면은요 러시아에서는 딱 프리고진 사진이 있어요. 어떤 곳에. 그러면 사람들이 한 송이 한 송이 꽃을 꼽는 건데 작은 산더미처럼 그만큼 많이 그 사람들이 이 프리고진에 대해서 이건 푸틴이 만들어 놓은 영웅이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 용맹하게 싸웠다고. 지금 러시아 사람들의 분위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참 사람이 운명이 며칠을 모르는 거예요. 이 프리고진이 다른 그 용병을 관리하기 위해서 뭐 다른 용병도 있고 하니까 아프리카에 갔다가 수요일 며칠 만에 이 모스크바로 오고
이 조국에 와서 이렇게 숨진 거잖아요. 강혜신이었습니다.